안녕하세요. 한국 증시, 미국 증시 분석. 너무 힘든 장세 어떻게 해야 될까? 알아두어야 할 시그널을 살펴봅시다. 지금 대표 종목들만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2차전지 관련주, 포스코케미칼, 삼성 SDI, LG 에너지솔루션, 미국 DQQQ, 나스닥 100 지수죠. ETF, 기타 가치주들까지 보면 이 종목을 일일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자주 하는 질문 모음과 이게 거기에 대한 답변인데, 여기 그 각각의 앞부분에 그 종목들을 대입해서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대공황이 온다는데 정말 오는 게 아닐까요? 대공황이 올 수도 있겠죠. 지금 보면 문제가 있는 게 인플레이션의 문제입니다. 인플레이션. 그쵸? 인플레이션이라는 이 화두.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첫 번째, 올해 2월달 3월달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죠. 그 이전과 그 이후에 2월달 이전과 이후하고는 완전히 다른 양극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5%대 인플레이션이었고, 인플레이션이 잡힐 듯 말 듯 하락 국면으로 가려고 했던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러시아 사태로 이게 지금 9%까지 갔다가 지금 8.3%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쉽게 잡히고 있지 않아요. 지금 이런 상태가 됐어요. 이렇게 일자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패드 파월 의장, 미 연준이죠. 연준이 고강도의 정책을 개입을 하면서 주식시장이든 자산시장을 붕괴를 시켜서라도 인플레이션을 먼저 잡아야 된다라고 강한 기조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가도 그렇고 부동산 시장, 부동산, 그 다음에 그 비트코인 쪽, 가상화폐 쪽도 다 붕괴가 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붕괴가 되고 있죠. 반대로 달러는 매우 크게 강하게 상승 중인 1,400원 오늘 돌파했습니다. 돌파를 몇 번 했다. 오늘 이제 다시 재돌파를 했는데 1,409원인가 지금 현재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상태인데 대공황이 오는 거 아닌가? 그리고 심지어 조금 과거에 이름을 좀 떨치신 분들 중에서도 대공황,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게 올 수도 있다. 10년 동안 침체기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하지만 극히 소수예요.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극히 소수고, 그래도 조심은 해야 되겠다. 이런 정도인데, 다만 이게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거는 장기화도 될 수 있지만 한순간에 해결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문제라는 거는 러시아 푸틴, 그 다음에 중국의 중국 시진핑이 지금 자기가 장기 집권 세 번째 집권을 하기 위해서 중국 그 사회를 계속 대도시들을 하나씩 돌아가면서 뭐를 하고 있죠? 폐쇄를 하고 있습니다. 폐쇄를 코로나 환자가 안 생기게. 굳이 다른 국가들은 마스크도 이제 안 끼고 다니고 그냥 감기 수준으로 인정하고 이렇게 다니는데, 이 나라만 그러고 있죠. 환자가 자꾸 생기면 여기에 대한 경비나 그런 것 자체에서 어떤 언론적으로 공격을 당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물류 이동 제한 이런 것도 상당히 심각하죠. 그런 자체가 좀 전까지 말씀드린 모든 게 복합적으로 모두 인플레이션을 계속 상승시키는 규모입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잡힐 듯 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 그렇죠. 그런 문제만 좀 해결되면 되는데, 자, 첫 번째, 중국 문제는 시진핑은 10월달 되면 끝납니다. 10월달 되면 이렇든 저렇든 간에 끝납니다. 왜? 직권이 결정이 되는 거죠. 직권을 인민
대회인가 뭐 거기서 찬성 반대가 이렇게 결정되는데 거기 되고 나면 한풀 꺾일 것이다. 이미 이제 집권을 하면 강제적으로 뭐 이렇게 할 일도 없고 뭐 어떤 그런 총선 경쟁 같은 것도 할 필요도 없다. 이게 되든 안 되든 간에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보고요. 두 번째, 바이든의 문제인데, 바이든도 지금 정치적인 문제인데, 중간 선거가 있어요. 바이든 행정부 지금 중간 선거에서 자기 민주당이 이기기 위해서 과거 트럼프가 했던 방식대로 중국을 쪼아대고 있거든요. 중국뿐만 러시아까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공격하는데 경제 시간을 미국 자국 위주의 경제 정책을 계속 이제 펴다 보니까 전 세계 인플레이션은 더 심각하게 문제가 생기고 있죠. 그 바이든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바이든이 과거 정부들은 트럼프 그 이전까지만 봐도 세계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미국이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지금은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런 문제가 지금 교차가 돼서 더 가중치가 있다. 근데 파월까지 그렇게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뭐 쉽게 다루게 약간 제가 정치적인 관점하고 다 복잡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생각을 하시면서 한순간에 이런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만 푸틴의 러시아 사태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는 이게 고집불통이죠. 고집불통이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언제 해결될지는 모르겠어요. 러시아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그 대통령도 같은 성격이라서 이게 쉽게 해결되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러시아 사태 때문에 가스나 뭐 원유, 그 다음에 식량 문제가 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주고요. 이게 영향을 주는 게 다른 영역까지 다 침범을 하고 있다. 지금 악재가 총 3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이렇게 되는 거죠. 주가가 다른 해에 비해서 상당히 불안하고 그 대신에 주가에 영향을 주는 다른 지표값이 상승을 계속하고 있죠. 특히 달러 같은 게. 자, 여러분들 중에 기본적으로 제가 요 상승 시그널하고 6번 이야기를 지금부터 합니다. 먼저 요거는 나중에 할게요. 요 5번, 6번부터 이야기하면 상승 시그널 를 알기 위해서는 6번을 알아야 됩니다. 기타 현재 상황과 이 현재 상황에 관계된 주가에 영향을 주는 지표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달러가 1,400원이 됐어요. 그쵸? 1,200원짜리가 1,100원대에서 1,400원이 됐는데 달러가 이렇게 올라가고 달러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10년물 장기채 국채죠. 미국 국채가 이것도 4%대까지 갔어요. 지금 원래 1%대가 4%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얘하고 얘는요 주식하고요 천적입니다. 주식하고 천적입니다. 자, 요거 하나 더 있는데 여기에 금이 하나 더 있어요. 금값. 그다음 요 세 가지가 요게 주식하고 반대예요. 3가지가 정반대의 지표값인데 지금 이 3가지가 다 올랐죠. 근데 금은 좀 떨어졌고요. 원유도 있는데 원유도 좀 떨어졌고요. 다시 폭등했다 떨어지고 있어요. 많이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는데 구리는 이 주식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주식하고 같은 편이야. 구리 값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졌는데 이게 진짜 웃긴 게 얼마 전까지 해서 구리까지도 폭등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참 이상한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패턴을 지금 거의 100년 만에 처음 겪는 이런 지표값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주식 초고수인 아주 그런 개인이 아니고 그걸 분석하는 기관들도 이게 중구난방이기 때문에 분석 자체가 어렵다. 그런 장이 올해가 그렇죠. 복합적인 문제가 다발적으로 생겼기 때문입니다. 패드까지 저렇게 강하게 하고 있으니까. 자, 좀 전에 이야기했죠. 이 3가지 지표, 3가지 값이 뭐였죠? 앞에 3가지 지표. 가장 중요한 거는 달러. 다른 나라, 신흥국,
미국 외의 국가들은 달러 값이 상승을 할 때 주가는 하락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채권이에요. 장기물 채권이면 10년물 이런 거 1년, 2년 아니고요. 10년물 같은 건데 10년물 같은 게 지금 1%짜리 수익이 4%가 됐어요. 4%. 확정가, 그 확정가로 4% 줄게. 이런 그 4%면 이거 얘들한테 돈 넣어놨을 때는 손실이 안 생기잖아. 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손실 생긴다는 거는 다른 그 지표값이 폭등했다가 이 갑자기 급락할 때 여기서 내가 행동을 빨리 못하면 이것도 손실 나죠. 이건 얘네들은 장기적으로 손실 납니다. 수익 날 때도 장기적으로 수익 나는데 손실 나면 장기적으로 손실 나죠. 그게 그 변동기, 격변기에서 변동이 여기서 극단적으로 하락하는 국면에 딱 맞을 때는 얘들이 손실 나거든요. 그래서 달러나 이런 거 채권을 함부로 사는 건 아니에요. 이거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그 지표값을 알고 사야 됩니다. 세 번째는 금입니다. 금이나 원료 같은 건데 선물. 금값은 지금 이제 이렇게 꺾여가지고 지금 내려왔어요. 내려오고 있는데 금이 어떻게 또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죠. 요 세 가지와 그 다음에 제가 그랬죠. 이 주식이라고 주식인데 주식과 얘들은 적대 관계 공생할 수 없습니다. 얘들이 오를 때는 얘가 못 올라요. 그런데 자 여기서 제가 상승 시그널을 말씀을 드릴게요. 상승 시그널을 보면 어떤 거냐면 달러 채권이 지금 4%대다. 그럼 지금 이게 4%까지 올라갔다. 달러도 1,400원까지 갔다라는 거는 벌써 20년 전,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그 전으로 돌아갔거든요. 그 전으로 돌아갔고 그 다음에 심지어 IMF 시전 직전, IMF 시전의 직전, 그 전처럼 이렇게 돌아갔단 말이에요.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IMF 때도 이게 극단적으로 주가는 폭등을 했다가 폭락한 이후에 이 값이 어떻게 됐냐면 폭등했죠. 폭등하고 난 뒤에 또 어떻게 됐냐? 이 계속 올라갔냐? 아닙니다. 여기서 잘 들으세요. 주식도 이제 앞으로는 뭐 올 말이나 내년 초, 길게 더 보면 1년 안에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어요. 1년이 뭐 걸리든 2년이 걸릴 수 있지만 아주 길게 가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현상? 얘네들이 지금 역사상 최고 꼭지점에 지금 와 있거든. 금은 벌써 떨어졌고요. 역사상 최고 꼭지점에 갔다라는 거는 얘들이 이제 폭락할 수준이겠다는 거죠. 얘들이. 지금 외국인 흐름을 보면요. 채권 매수했던 자금을 이탈시키고 있어요. 이탈시키고 있다는 건 이제 채권도 수익을 낼 만큼을 냈기 때문에 채권이 계속 가지 않는다라는 그쪽이 있기 때문에 채권에 돈을 계속 퍼넣었던 돈을 줄이고 축소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축소를 한다는 이야기는 이 돈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동시키기 위해서 현금화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시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주식시장이 붕괴가 더 되고 일본에 대공황이 온다고 생각하면 채권을 더 집어넣겠죠. 채권을 집어넣다가 달러를 더 집어넣겠죠. 근데 지금 보면 하루에 몇천억씩 돈을 빼고 있습니다. 빼고 있다라는 거는 오히려 주식시장에다가 주식을 더 확보를 하려고 현금화하고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되는데 요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 개인과 개미인 여러분 개인하고요. 개인하고 이 기관 투자자들 있죠. 기관이든 아니면 슈퍼 개미가 아니고요. 슈퍼 개미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슈퍼 리치를 말하는 겁니다. 슈퍼 리치는 슈퍼 개미 같은 사람이 10명, 100명 정도 되는 이런 자금을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몇 천억에서 몇 조, 몇십 조, 몇백 조를 움직이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개인이지만 몇십 조를 갖고 있는 사람들. 기관하고 다르게 요런 그 회사 개인 이제 법인 이런 걸 가지고 움직이는 분들 있죠. 레이 달리오나 이런 진 노조스나 이런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하우드 막스나 이런 사람들. 자, 그 기관은 그 어떤 법인인데 엄청 큰 이제 글로벌 기업들 말하는 거죠. 금융기관, 정보사, 헤지펀드사 이런 걸 말하는 거고요. 자, 얘네들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제 축소해서 이게 돈을 바로 올인형으로 때리는 그런 형태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분할 매수하죠. 그 분할로 그
분산 투자죠. 분산 투자하고 분할로하고 해지를 겁니다. 그런 관점을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10월 말이든 뭐 11월 달이 바닥으로 완전히 딱 한번 딱 찍고 올라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제가 좀 전에 이 그림을 낙서처럼 그렸는데, 그 지난번에 주가가 폭등해가지고 3,000, 우리나라는 3,400 찍고 막 이렇게 폭등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폭락시켰죠. 그러니까 폭락시키니까 얘들이 올라갔죠. 그러면 자, 요번에 얘가 엄청나게 폭등을 하고 있어. 그럼 폭등하고 있으면 얘들이 더 갈 수는 있지만 이미 얘들의 목표 수익률이 보통 40%가 나왔어요. 여기서 달러나 채권에서 3, 40%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기들이 추구하는 그 기준치가 나왔고, 그 대신에 주가 폭락할 때 헤지펀드로 공매도를 쳐가지고 수익이 또 났단 말이에요. 이중적으로 수익이 난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입니다. 어떤 행동을 하기 때문에 어떤 흐름이 보일 겁니다. 아까 좀 전에 제가 말했죠. 채권에서 돈이 이탈되고 있다는 거. 채권은 계속 오르고 있는데 오르는 시그널이 멈추지 않았는데 벌써 채권에서 돈을 빼고 있는 흔적들이 지금 뭐 하루에 뭐 4천억씩도 빼고 1,000억씩도 빼고 있다. 이거는 무슨 의미를 하죠? 지금 벌써 10월 달쯤 이게 보고 이게 어느 정도 그 엔비디아 같은 종목이나 삼성전자가 벌써 40%, 50%, 60%까지 빠졌잖아. 인텔 같은. 그런 종목들 중에 정말 괜찮을 것 같은 이런 종목들을 사모으기 위해서 한꺼번에 사는 거 아니라겠죠. 개인들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꺼번에 사는 게 아니고 뭐 1년이든 2년이든 보고 이제부터 한 1,000억씩 사자. 총 한 10조, 20조씩 살 건데 1,000억씩, 2,000억씩 사기 위해서 돈을 빼고 있다. 어디서? 채권에 달러에서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여기서 얘들이 언제 폭락할지 모르잖아 또. 그렇기 때문에 이동을 시키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상승 시그널의 흔적입니다. 요걸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자, 만약에 대공황이 온다고 판단을 한다고 하면 아마 뭘 합니까? 달러가 올라갈까요? 달러 못 갑니다. 그쵸? 달러도 못 가요. 달러도 못 가요. 금이 완전히 폭등할 겁니다. 폭등을 했어야 되는데 금이 폭등했다가 지금 하락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상당히 많이 나고 대공황은 쉽게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공황이 왜 쉽게 오지 않느냐면 지금 전 세계 글로벌 기업이 영업이익률이나 순이익 같은 거나 투자 지표 값을 보면 투자 지표 그리고 국가들 있죠. OECD 국가들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경제 활동을 꽤 구체적으로 크게 규모 있게 하는 국가들이 60개국이고요. 거기에서 플러스 또 60을 하면 120개국. 나머지 국가들은 경제 활동이 좀 폐쇄적이고 막 좀 규모가 적은 국가들이에요. 120개 나머지는 총 220개국 정도가 있는데 그 외에는 별로 규모가 뭐 크지 않으니까 대입을 안 하는데 60개국 거기 60개국이 이 규모가 엄청 큰데 시장이 전 세계 시장이 95% 다 갖고 있습니다. 이 60개국이 그 60개국이요 어디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다. 어디에? 4차 산업이죠. 4차 산업. 4차 산업이 뭐예요? 인공지능, 뭐 자율주행, 그다음에 전기차, 수소, 연료전지, 뭐 이런 모든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 로봇 제어 시스템이나 신종 디스플레이나 메타버스나 이런 모든 걸 4차 산업입니다. 과거 그런 뭐 건설업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요런 건데 이런 산업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역대 최고 그게 최고인데도 규모는 거의 뭐 2000년 역사를 통틀어서 그만큼을 한꺼번에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인데 대공황이 올 거냐? 그런 상황을 모르면 대공황이 온다고 믿을 겁니다. 그런 상황을 모르면 대공황은 쉽게 오지 않아요. 이게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그리고 소비자들도 점점점 엄청 확장되고 있다는 거. 근데 이 인위적으로 붕괴를 계속해서 시키면 어쩔 수 없이 될 수는 있죠. 근데 인위적으로 시킬 때까지 지금 SNS가 엄청 발달해 있고 뭐 정치적인 어떤 투표권을 일반 시민사회가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시민사회가 갖고 있죠. 1910년대, 20년대는 흑인이나 여성들이 투표권을 못 갖고 있던 나라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많았잖아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은 거의 뭐 미국도 흑인하고 여자분 뭐 다 할 수 있잖아. 그러게 그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뭐 시장이 파괴될 때까지 파월 의장이나 저런 사람들이 자기 옛날 그린스펀이나 이런 베냉키나 강제적으로 막 했던 그 무식하게 막 한쪽으로 몰아붙여가지고 했던 그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그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일반 사회, 일반 시민 사회가 지금 열 받고 있죠. 벌써 충분히 화가 났어요. 그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그게 한 번은 꺾일 겁니다. 그리고 대공황은 쉽지 않아요. 지금 4차 산업 규모가 몸체 크기 때문에. 그리고 IMF 때는 4차 산업하고 IMF 때도 뭐죠? 여기에 웹 WWW이라는 이 웹 온라인 사업에 엄청난 투자를 했는데 그때는 뭐예요? 실체가 없는 공장 꿀떡도 없고 그림만 있고 그림으로 돈을 벌겠다 이런 사회였잖아. 그 그림 같은 그런. 근데 그 중에 다 대부분 다 망하고 불과 5%만 살아남았죠. 5% 같은 게 뭐예요? 지금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이런 거죠. 그런 것들만 살아남았는데 95%가 망했어요. 그러면 95%에 투자됐던 이 자금이 다 날라갔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때 IMF가 그 소공황에 육박할 만큼 큰 봉기가 나온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4차 산업에 투자를 해가지고 제품으로 만들어졌어요. 실제 눈에 보이는 제품으로 만들어져서 나온 거죠. 그럼 지금 현재는 70% 이상이 현실적인 어떤 실체가 있는 기업에 투자가 되고 있고요. 실체가 돼서 공장에서 생산되는 시스템이거든. 지금 현재 4차 산업은 제조업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과거에 IMF하고는 틀립니다. 완전히. 제조업이고 이게 플러스 된 융복합 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대공황이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아시겠죠? 그런 관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제가 요 부분을 조금 길고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대공황이 온다고 생각하면 일반적인 개미분들이 주식을 중간에 포기해 버리잖아요. 심지어 저 IMF 때 저렇게 힘들 때도 5%만 살아남은 저 때도 버티고 좋은 종목을 골라서 가만히 있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돈을 벌었을까요? 그 3, 40배씩 돈을 벌었죠. 3, 40배. 네이버 같은 거 그때 그냥 상장 초기에 사신 분들은 지금 또 그 액면 분할해서 보면 90만원 뭐 이런 90만원 돈이잖아요. 그게 한 주당 90만원 돈입니다. 만원짜리가 90만원 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아, 만원이고 그때 4만원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한 40배, 50배 이렇게 돈을 번 분들 많죠. 구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구글,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보면 거의 뭐 200배 이렇게 돈을 번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기업들만 잘 선택을 하시면 주가는 출렁합니다. 그 당시 네이버도 출렁출렁 해가지고 밀렸고 아마존도 폭락했습니다. 마이너스 50% 갔어요. 50% 갔는 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그랬죠. 뭐 40배에서 200배 올라갔습니다. 이 출렁하는 여기서 내가 대공황이 온다고 생각해서 다 손절해버렸다고 하면 못 벌었겠죠. 보신 분들은 그걸 버티고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를 했냐죠. 자, 그렇게 보면 아까 제가 요거부터 한번 정리를 할게요. 상승 시그널하고 6번하고 같은 말인데 주가에 영향을 주는 지표값에서 채권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4%입니다. 지금 현재 이자 값. 미국 10년물. 그 다음에 달러는 1,400원이에요. 그 1,400원, 500, 1,5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죠. 뭐 이렇게 계속 올라갈 수 있는데 이게 꺾여가지고 갑자기 급락을 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때요? 반대로 얘들은 이제 여기서 한번 꺾여가지고 확 내려가면 여기에 버티고 남아있던 애들이 어떻게 될까요? 해지를 하기 위해서 여기서 현금화해가 빠르게 현금화해서 어디로 간다? 이제부터 다시 주가 폭락한 다른 곳으로 간다. 폭락한 다른 곳이 어디입니까? 주식이죠. 주식시장으로 또 갈 겁니다. 주식시장으로 가면 주식은 이것들 올라갈 때 얘들은 주식시장은 상당히 힘들게 고전하고 있지만 요게 해결되면
이쪽으로 돈이 몰려와서 갑자기 급등을 합니다. 주식이 그때는 올라타도 이미 좀 늦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시점 10월 저는 이제 10월 말 11월 달 그다음에 내년 4월 달 경우 이 사이에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는 게 좋다. 특히 요 3번에서 이제 시작하는 경우는 요번 10월 말쯤부터 10월 말 25일 이후 30일쯤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11월 달 초, 그다음에 뭐 12월 말 그 세금 이제 내고 막 그러면 폭락하죠. 뭐 폭락이라기보다는 과락이 나오죠. 과락 나올 때 그럴 때마다 이게 좀 사모으는 형태로 사모으시면, 근데 이것까지 생각을 해서 그 예비비 같은 걸 충분히 한 40%는 은행에 예치를 해놓고 주식을 사모으시는 게 좋습니다. 분할 매수, 그 다음에 비중 분산 투자. 지금 어떤 분은 분산 투자가 바보 같은 행동이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살아남은 사람들 소수의 이야기예요. 그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만약에 그 예전에 정말 유명했던 그 오래 버핏의 스승이 누구냐면 벤자민 그레임이잖아요. 벤자민 그레임은 그렇게 투자를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을 했지만 벤자민 그레임의 아들은 쫄다 망했어요. 그리고 또 누구죠? 노키아 같은 종목이나 모토로라 같은 데만 한 종목에만 투자를 했거든. 그 자기 아버지 세대는 엄청 돈을 많이 벌었어. 그 종목들이 엄청 대상승을 했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죠? 그걸 계속 고집하다가 그 종목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노키아 지금 있기는 하지만 거의 그냥 뭐 거의 뭐 상장 폐지, 그 기업 자체가 업종이 바뀌면서 완전히 종목 자체가 바뀌었어요. 그 상장 폐지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종목은 있긴 합니다, 아직. 거의 뭐 마이너스 60, 70% 그냥 내려간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그냥 거래가 되고 있는 거예요. 다른 회사에 이제 매각도 되고.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자기가 못 판 그 종목을 계속 고집한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 그 업종을 전기차로 갈아탔다고 하면 얼마나 돈을 많이 벌겠습니까? 이게 문제가 있죠. 자, 상승 시그널을 좀 이해를 하셨습니까? 상승 시그널이라는 거는 달러가 계속 올라가고 채권도 계속 올라가고 금도 올라갔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뭐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꺾이면 다음 전 세계, 이게 왜 그러냐면 전 세계 투자 자금은요 항상 요 정도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면 조금 늘어나요. 이렇게 규모가 커지는데, 규모가 커지든 어떻든 간에 여기서 쪼개서 어떤 부분으로 옮겨가거든. 큰 손들, 큰 기관들이 옮겨가서 이게 올라가고, 어떤 거는 돈을 빼버리기 때문에 내려가는 겁니다. 주식은 지금 내려갔죠. 근데 이게 많이 올라간 거는 또 얘들을 털어 먹고 빨리 자기들이 돈을 회수를 해야지 수익이 많이 나잖아요. 이게 무너지기 전에 뺍니다. 빼고 이제 뺄 때 보면 이게 쭉쭉쭉 밀리겠죠. 크게 밀릴 때 이제 주식 시장이 움직입니다. 요거를 파악하시면 돼요. 자, 미국 달러 값, 그 다음에 1320원 밑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주식을 사봐도 되지 않을까? 1320원 밑으로, 지금 1400원이니까 1330원, 뭐 40원까지도 봐도 되겠네. 이까지 쭉 밀린다. 그러면 주식 시장으로 이 큰손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 보이겠죠. 이게 달러는 한 60원, 70원 정도의 변동성이 하락으로 있다고 하면 잡는 게, 채권은 조금 복잡한데 지금 4%던데 그걸 뭐 언론이나 금융 프로그램 같은 거 잘 보시면 그런 걸 해석을 해줍니다. 그런 거 보시면 돼요. 그건 달러가 가장 쉽게 보죠. 달러는 그 네이버 금융 같은 데 보면 가격이 항상 매일 나오기 때문에. 상승 시그널 또 이해 어느 정도 하셨죠? 상승 시그널 그걸 지표를 그렇게 달러, 채권 그런 걸 보시면 되고요. 금값이 갑자기 폭등한다. 그러면 금값만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정말 위험해요. 대공황, 이런 소공황, 스태그플레이션 이런데, 자, 스태그플레이션이나 소공황, 대공황에 살아남는 거는 거의 금밖에 없습니다. 금밖에 없어요. 원유도 박살나죠. 원유도 똥값 때문에 빵원까지 또 내려갈 수 있어요. 왜? 경제가 붕괴되면요,
원유를 안 쓰잖아. 밖에 못 돌아, 차도 운전을 못하고 공장도 다 스톱이기 때문에 원유 사용량이 현저하게 급감하기 때문에 원유값이 박살나는 거죠. 원유값이, 원유는 선언데 왜 빵원 되지? 지난번 빵원 됐죠. 2020년도에 빵원이 됐습니다. 선물값이. 왜? 전 세계는 선물 시장이 있는데, 선물은 창고가 있어요. 창고가 있는데 먼저 예치를 하고 소비하는 게 있고, 여기는 창고입니다. 선물 시장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서 현물 그 생산한 업체가 팔아요. 그럼 선물이 삽니다. 그럼 여기 창고에 쟁깁니다. 쟁긴 거를 우리는 그냥 그 가격표로만 사지만 실제로 이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 여기서 이쪽으로 이동돼 가지고 소비가 돼야지 가격이 유지가 되는데, 소비가 안 되고 이 창고가 이제 더 이상 빡빡 차버렸다. 소비가 덜 되니까 빡빡 차겠죠. 빨리 여기서 창고에 있는 게 나가야지 다음 물량이 들어올 수 있잖아. 창고가 가득 찼다. 전 세계 창고가 다 찼다. 그러면 거래가 빵원됩니다. 그래서 그 선물은 함부로 그러니까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런 개념을 이해를 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원유가 빵원 되는 거예요. 지난번 빵원 됐던 이유가 창고가 가득 찬 상태에서 계속 거래는 엄청나게 일어나니까, 이제 창고가 못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돼서 거래 가격이 계속 다운되죠. 창고 가격이 더 비싸지니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원유 탱크가 없다는 겁니다. 거래가 너무 폭발적으로 일어나면. 자, 그런 관점도 생각해봐요. 근데 금은 좀 틀려요. 금은 만약 대공황하고 소공황이 온다, 그러면 금값은 천정부지로 오를 겁니다. 진짜 대공황이 온다고 하면 금에 투자하셔야 되고. 근데 대공황이 오면 달러는 어떻게 될까요? 대공황이 생긴다라는 거는 대공황이 어디서부터 올까? 지금 신흥국들 달러 값에 엄청 강한 달러 때문에 망하지만, 나중에 진짜 대공황 오면요, 미국이 박살나는 거예요. 그럼 미국 박살나면 어떻게 돼? 미국 채권하고 미국 달러가 폭락하죠. 폭락하죠. 미국은 수입 경제잖아. 근데 그 내수 시장에 있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 러시아 같은 대공황하고 상관없습니다. 내수 시장으로만 움직이는 애들은. 북한 같은 경우는 대공황 필요 없어요. 대공황와도 상관없다니까. 우리나라 같은 나라, 미국 같은 나라가 가장 위험한 거예요. 무역국가들 가장 위험한 겁니다. 독일, 일본, 한국, 이런 나라들, 미국 같은 나라들. 자기 혼자만 떵떵거리고 사는 애들 있죠. 그런 나라들은 별 상관이 없어요. 이 대공황이라는 건. 자, 신규 매수도 어느 정도 설명됐고, 근데 이제 이 물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물린 분들은 제가 항상 그랬죠. 이게 시장 흐름을 크게 보고, 요번 올해 초에 3월달 상황을 보고 금리를 인상을 어떻게 하니, 긴축을 어떻게 하니 상황을 보고 추매를 할까 말까 결정해야 되고, 이게 또 아니다 싶으면 어떤 종목들은 해결이 안 됐다 싶으면 10월 말 11월달까지 미뤄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때까지 돈을 냅둬야 된다고 했는데 돈을 안 냅두고 이전에 2월달까지 다 올인하신 분들이 있더라고. 그런 분들은 이게 뒤에 돈을 마련해 가지고, 자,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제 의견이에요. 제 의견인데 저는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장이 제가 갖고 있는 종목이 있죠. 어떤 종목이 마이너스 40% 넘어가잖아요. 근데 40%가 저 위에서부터 산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벌써 이미 만 30% 이상 넘어갔을 때부터 샀거든, 저는. 근데도 벌써 여기서 또 40% 또 내려간다고 하면, 그러면 저는 뭐예요? 여기서 제일 고점에서 남들 마이너스 90%까지 내려갔을 때 저는 여기까지 내려온 거잖아요. 그쵸? 30-40%대 보통 저는 사니까, 눌림목에서 사니까. 샀는데도 더 밀고 내려가잖아, 지금 요즘에. 그렇게 내려가니까 여기서 제가 제 기준에서는 평균적으로 내 전체 계좌가 마이너스 40%가 넘어가면 그때 보고 가장 좋은 종목 위주로 먼저 추가 매수를 합니다. 다 하는 건 아니에요. 하고, 만약에 비중이 너무 크다, 그러면 좋은데 이건 살려야 되겠다 싶으면 계좌를 여러 개를 처음부터 파놓죠. 4개 이상 파놓으면 이거를 보내요.
1, 2, 3, 4번으로 쪼갭니다. 그래서 1억어치 있다고 하면 2,500만원씩 계좌를 다 보내가지고 돈이 현금이 1억이 있어야지 투매를 하는데 1억이 없잖아. 그 얘한테 2,500만원을 보내가지고 또 투매를 합니다. 그러면 20 마이너스 투매하자마자 마이너스 21%좀 될 거예요. 그쵸? 요 2,500만원 이건 요 계좌만. 그럼 마이너스 21%면 이거 며칠만 오르면 바로 수익입니다. 그럼 곧 청산해요. 그럼 돈 생겼죠. 5천만원이 돈이 생겼잖아. 5천에서 한 수익권까지 해가 6천 정도 생겼을 겁니다. 요 돈 갖고 나머지를 또 해결할 겁니다. 요렇게만 하시면 방어가 돼요. 주가 올랐다가 또 한번 내려갔다 다시 이런 식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때 요럴 때마다 또 이런 애들을 또 한 번씩 들어가서 살리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지금 부동산 정말 위험합니다. 부동산 대출까지 있고 주식까지 물렸는데 부동산 대출금으로 다 옮겨가지고 주식 그 물타기 해야 할 때 돈을 다 써버리면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마이너스 40%까지는 조금 괜찮지만 마이너스 60% 넘어간 종목이 있다고 하면요. 그거 살리는데 2년에서 7년 걸립니다. 2년에서 7년 걸려요. 추가 매수를 안 하면. 그럼 추가 매수도 신중하게 해야 되죠. 진짜 좋은 종목이냐. 그리고 지수가 폭락했을 때 삼성전자가 폭락하고 있는 게 지수가 폭락하는 거거든. 삼성전자 지금 오늘 본 거 54,000원 들어왔던데 제가 삼성전자 사지 말라 했잖아요. 자, 저 포스케미칼 우리 저는 조력주거든. 포스케미칼 타이거 2차전지 테마 이런 게 조력주. 포스케미칼 지금 다시 18,000원 뭐 17,000원에 올라왔잖아요. 저는 이거 포스케미칼을 지금 총 4번 샀는데 다 여기서 샀어. 요럴 때마다 샀는데 어쨌거나 전기차는 앞으로도 계속 좋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무너졌다 가더라도 좋은 겁니다. 이게 무너졌다 삼성전자처럼 저렇게 밀려가지고 내려가지 않는다. 다른 업종에 비해서. 만약에 이 포스케미칼이나 이런 종목이 크게 밀린다고 하면 삼성전자는 아마 3만원까지 밀릴 겁니다. 지금 전기차 시대예요. 전기차 업종은 계속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게 무너지는 폭이 들으면 여기서 계속 사는 게 중요하죠. 전기차는 시장 침투율이 이제 10%대도 안 된 기업 업종이고 반도체는 거의 7, 80%를 넘어가는 업종이기 때문에 시장 침투율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투자에서는. 뭐 어느 정도 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을 했는데 조금 이해를 하셨을려나? 그 다음에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제가 좀 아까 그랬죠. 10월 말부터 해서 내년 4월 달까지 사시되 한 50%나 60%까지만 매수를 하시고 나머지는 정말 다 샀는데도 내가 만 30% 정도나 40%까지 밀리면 그때 나머지 돈으로 추가 매수를 합니다. 그렇게 되는 종목만 이런 식으로만 방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폭락한 후에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폭락은 언제 어디쯤입니까? 폭락한 후에 매수를 하겠다. 이건 틀린 거거든. 이거 초보분들이나 고수분들 중에 폭락한 후에 하겠다. 고수분들 중에 폭락한 후에 하겠다라는 말을 하시는 분 거의 없잖아요. 이 시그널은 좀 지표를 보고 사는 건데 폭락을 딱 정확하게 바닥에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사모으는 거죠. 분할 매수하는 겁니다. 다만 한 업종에 집중 올인을 하지 마시고 어떤 사건이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근데 전기차 비중을 60% 정도 가져가고 있는데 전기차 뭐 오지 섹터도 좀 사고 그런 거는 5% 10% 이내에만 삽니다. 한 종목만 사는 것도 아니고 다양하게 수소 쪽도 좀 사고 수소도 미국 ETF 같은 거 뭐 미국에 이제 투자하는 신재생에 다 모아놓은 ETF 이런 쪽으로 사고 있어요. 자, 이렇게 설명이 됐습니다. 좀 너무 복잡하게 설명이 됐나? 복잡하시더라도 조금 여러 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